대부분 이제 죽음에 대한 웰다잉이라는 그런 주제는 암을 다루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암 아니면 사람이 죽질 않는 걸로 이제 착각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현대의학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통계를 내보면 암이 물론 1등인데 그러나 다른 모든 사망 원인들 다 합치면 암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라도 걸리지 않으면 영생을 할 수 있다. 병원에 가면 뭔가 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굉장히 그 환자분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의사들 그리고 법 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책은 제가 이제 자연사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썼던 내용이고, 어떤 병을 진단을 받지 않아도 사람은 때가 되면 서서히 노화하고 이제 그리고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이것은 인류 역사상 계속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현대의료 시대는 죽음과 노화까지도 몰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많이 속고 계십니다. 제가 이거 제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의료계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의사들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의료계에서는 삐딱하게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제가 적응도 잘 못하고 이게 메인스트림을 잘 못하니까 저런 삐딱한 소리 할 거다.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저도 너무 많이 썼고 굉장히 저명한 해외 학자가 H인덱스가 80 정도 되는데 제가 한 4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평생을 이 임상에서 환자를 봤고 그리고 열심히 의학 연구를 했던 사람이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려고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유럽을 여행하시다 보면 이 미술관이나 이런 데 죽음의 춤이라고 하는 이런 도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과 맞닥뜨려서 어떤 남녀노소 그리고 지위가 높고 낮음 가난하고 부자 이거 아무 상관없이 죽음 앞에서는 모두 죽음에 항복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것을 도상으로 나타낸 건데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소변통을 이렇게 들고 있는 죽음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근데 이 죽음이 의사에게 빈정거리면서 네가 나를 뭐 어떻게 해보겠느냐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너는 나에게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세기 초반에 이제 현대의학이 태동을 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도 죽음의 춤의 하나의 도상이에요. 죽음과 소녀라고 해서 슈베르트 음악도 있습니다. 아무리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죽음과 맞닥뜨리면은 어쩔 수 없이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도상인데 여기에 갑자기 천하무적의 그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보 살리거라고 하는 그 화가인데 그림을 그린 계기는 자기 동생이 아파서 입원했어요. 여동생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료진들이 굉장히 그 열심히 치료를 하고 하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동생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보 살리거의 희망사항이죠. 하지만 이 그림으로 보면 죽음을 물리칠 수 있는 막강한 의사, 현대의학, 이 정의의 사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죠. 프로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전이죠. 히틀러가 이보 살리거라는 화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가 있나요? 죽음이 우리가 어떻게 죽어가는지 모양만 바뀝니다. 옛날에는 성모 마리아의 죽음, 많은 도상들이 있는데 그냥 집에서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애통해하는 가운데 이렇게 죽었는데 결국 현대의학의 세계가 도래하면서 죽어가는 환자를 지키는 것은 병원 침대, 약병, 의사 그렇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이보 살리거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에밀 롤데라고 하는 그런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어떻습니까? 그 이보 살리거의 그림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 삶을 더 깊이 있고 아주 복잡하게 바라보고 있죠. 이 에밀 롤데는 히틀러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독일 표현주의 화가들이 그 무리에 속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해서 퇴폐 미술이라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굉장히 박해를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100년 가까이 됐죠. 이때 당시 활동하던 독일 퇴폐 미술 화가들은 지금은 현대 미술 초기에 태동을 하던 시기 거장들로 모두 다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죽음이 어떤 모습으로 현대 이야기에서 변질이 됐다는 걸 굉장히 시니컬하게 날카롭게 잘 묘사를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죽음에 앞서서 우리 의료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고 있는지를 이제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약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돌아가셨을 때, 저도 이제 저희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했는데, 이렇게 품을 정리하면은 약만 나오는 것 같아요. 약이 진짜 한가만이 나온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보면은 정말 필요한 약이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 청중들 중에 이제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하셔서 병원들을 다 아마 이용을 하실 텐데, 요즘 보면 어르신들이, 저도 대학병원에 근무를 하지만, 그 대학병원에 한 5, 6개 과를 순례를 하시는 게 이제 일입니다. 이과, 저과, 그과 막 이렇게 다니세요. 그러다 보면 약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의가 보게 되면 자기가 보는 굉장히 아주 좁은 포커스의 문제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대학병원 진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3분, 5분은커녕 3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자기가 보는 그 아주 작은 그 범위의 그 문제만 보는 것도 너무 바쁩니다. 이분이 어떤 다른 과에 가서 무슨 약을 먹는지 이걸 떠들어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 병원 가시면은 어디가 불편하다 말하면 바로 그냥 약이 튀어나오죠. 약이 바로 클릭됩니다. 잘 들어주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약이 많아지는 처방의 그 폭풍우라고 하는 그런 모식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겁니다.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혈압약을 하나를 넣었어요. 약이라는 거는 효과가 있다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혈압약을 넣었는데 이제 다리가 붓기 시작을 해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다리가 부을까요? 그러면 또 잘 생각은 안 하고 검사를 또 막 한 다음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까 그런 부기를 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뇨제를 드려요. 이뇨제를 드시면 약이 3개가 되죠, 벌써. 이뇨제 드시면은 이제 콩팥에서 이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해질이 막 흔들려요. 어르신들은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러면 또 피검사를 해봤더니 막 포타슘, 이런 그 중요한 전해질이 막,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러면 또 심장마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을 또 드려요. 약이 4가지가 됩니다. 칼륨 먹으면 속 쓰려요, 이제. 근데 속 쓰리는데, 약 먹고 속 쓰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위장약. 졸지에 혈압 조절하려고 그랬다. 약이 5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복합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이 의사들이 그냥 제약회사 돈 받고 약만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약을 쓸 때는 환자한테 해코지 하려고 약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자 말을 잘 들어주고 할 시간이 없고, 그리고 환자가 당장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겠고, 그러다 보니 가장 효율적으로 이걸 대처하는 방법은 약을 처방하는 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학생 강의를 저는 2시간짜리 교양 강좌를 했는데, 죽음을 가리키는 시간에서 첫 번째 시간은 아무래도 이 자본주의 역사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굉장히 아주 얄팍한 그런 개념밖에 갖지를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쭉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의 말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 의료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왔는지 모습을 이제 가르쳐 줬는데요. 해리 브레이버만이라고 하는 미국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좌파 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재미있는 분석을 했는데, 자본주의가 되면서 그 이전에는 장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 사람이 공정을 다 보면서 신발도 만들고 이렇게 한 사람이 모든 거를 다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조각조각을 내면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이윤 추구를 극대로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굉장히 많은 자본을 축적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장인이 이거 하나를 다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못만 받고 어떤 사람은 가죽만 자르고 그러니까 완전히 조각조각의 공정 하나밖에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물건은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이 한 사람의 능력은 굉장히 찌그러드는 거죠. 병원에서 일어나는 요즘 현대의료의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것과 다르기는 하지만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왜 전문화를 그렇게 많이 시켰을까요? 내과도 조각조각 다 갈라져 있습니다.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 류마티스내과, 신장내과 다 갈라져 있죠. 환자 한 사람을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나라 이제 의료 이야기는 뭐 이 시간에 길게 할 것은 아닌데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은 돈으로 의료보험 개보험을 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국가가 굉장히 하는 일이 없어요. 국가가 하는 건 유일하게 수가 조정하는 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병원들한테 풀어줬습니다. 니들이 알아서 이 수가에서 뭐 비급여를 하면 하고 뭐 알아서 돈을 벌어먹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 아마 아셨겠지만 공공병원이라는 공공의료시설이라는 게 10%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90%가 사기업하고 똑같은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문제들은 이런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은 적절하게 이해를 못 하시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은 환자 큰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가시면 환자 너무 많죠. 정말 어떨 때는 환자한테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다니시죠. 환자를 많이 빠른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은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환자를 나눠서 보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람직할까요?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이제 저한테도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동네 병원 가시라고 그러는데 못 가시더라고요. 왜 못 가시냐면 어차피 이 병원에 너 말고도 의사 4명을 내가 더 봐야 하는데 여기 다 보면 되지 못 들어 동네 병원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약도 많이 쓰시고 손해를 보실 확률이 이제 점점 많아지기는 합니다.